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올여름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한 대형 서점의 현판 문구였는데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 정호승 시인의 풍경달다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한 문장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데요. 최근 이 정호승 시인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산문집을 출간했습니다. 시인의 산문집, 그 안에는 또 어떤 감동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 만나봅니다. 아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 계세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어머님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 큰 도움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반려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당신이 누군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데 김성신 평론가께도 소중한 당신이 있으시겠죠, 물론? 예, 물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결혼 딱 20년 차거든요. 네. 물론 제 당신이고요. 앞으로 훨씬 더 절실한 그렇죠. 당신입니다. 네. 저한테도 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많아요. 소중한 당신은 많은데 저는 많은 거 필요 없고 이제는 여보 당신 딱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는 걸까요? 네. 글쎄요. 그걸 제가 알면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자, 오늘 또 대담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정호승 시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 녹화 장소가 서울도서관이에요. 네. 이 서울도서관과 정호승 시인과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연이죠. 네. 그리고 서울도서관이 개관되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저는 기뻐했었고요. 네. 서울의 가장 중심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다. 어떤 그 자긍감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개관 당시에 북콘서트가 기념으로 열렸었는데 거기 참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정호승 시인께서는 지금 도서관이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서관을 평소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뭐 책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주로 읽으시는 편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도서관의 소중함은 그 누구보다도 저는 깨닫고 있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동네마다 도서관,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도 도서관은 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으로서는 일일이 도서관을 일일이 활용한다든가 그러한 일에는 무척 게으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책을 보기만 해도, 책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책의 반은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만일에 우리 삶 속에 책이 없으면 우리는 늘 밥을 굶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서울시에 이런 서울 도서관이 만일에 없다면 우리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굶고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소중한 가치는 저는 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그 정호승 시인의 그 서울의 예수라든지 또 슬픔이 기쁨에게 같은 네, 시집들, 첫 시집들이죠. 지금도 그 시집이 저 서가에는 꽂혀 있고 네. 그 시를 읽으면 이렇게 청년 정호승을 언제든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참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뭐 청년기는 이미 지났고요. 내년부터는 노년기에 들어갑니다. 법적 노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열심히 소중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점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생각해야만 마땅한 그런 가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네.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릴 때 이사간 대구에서 더 많은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전국 고교 문예 현상 모집에서 고교 문예 성찰이라는 평론으로 당선돼서 경희대학교에서 주는 문예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마치셨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도 졸업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데뷔는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가 당선되면서인데요. 그로부터 9년 뒤인 1982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가 당선돼서 소설가의 이름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흔들리지 않는 갈대,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밥값, 여행 등이 있습니다. 73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요. 네. 40년 이상 시를 그렇습니다. 써오셨어요. 올해가 아마 42년째입니다. 네. 예. 많은 독자분들은 정호승 시인 떠올리면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다,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데 40년을 쭉 돌이켜 보셨을 때 어떤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글쎄, 저는 지금 40여 년 동안 네. 시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40년 동안 제 삶에서 소중한 가치로서 시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까지 써온 시보다도 앞으로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써야 될 시에 대한 기대감,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42년 동안을 시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정말 줄기차게 최근까지도 시집을 또 꾸준히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내신 산문집도 또 굉장히 많은 독자들의 네. 사랑을 네. 받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도 이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제 산문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가 좀 짧게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독자분들께.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제들,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꼭 성찰해 봐야 할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시인께서 이야기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일깨워주는 이제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에세이들이 모여 있는 책이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좋습니다. 요약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까닭은 결국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조그만한 그 암자, 조그만한 산사에 제 손으로 직접 풍경을 달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풍경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이죠. 또 바람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풍경 때문입니다. 네. 그럼 풍경과 바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관계. 예. 그리고 나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
우리의 존재를 설정해주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책 한 권을 보더라도 네. 이렇게 이 시인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이 제목 한 줄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저도요, 그러네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네. 역시 모시길 잘했습니다. 네. 이건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아침 편지도 아니고, 저녁 편지도 아니고, 새벽 편지잖아요. 네, 네. 굳이 새벽 편지인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의 이미지가 네. 그래도 우리 삶의 이미지다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밤이 있기 때문에 새벽이 있는 거죠. 네. 또 새벽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래도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깨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새벽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아까도 재밌게 들려주셨는데, 이제 결국 그 세상이 좀 각박해지는 것은 그 말씀과 거꾸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들이 다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어떤 태도들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살아가기가 팍팍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 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고,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좀 그런 희망을 담아서 책을 그렇죠. 쓰셨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기의 존재부터, 그리고 나의 이익부터 먼저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긍정을 하더라도 나를 생각함과 동시에 타자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가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나의 삶이 더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는 안 아파서 괜찮다.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나는 불행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곧 나의 불행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메시지를 정호승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속에 있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요 꼭지에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지만 지난 여름 태풍을 잊을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 아파트 마당에 나가보니 10여 그루의 소나무가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대나무 막대로 한 대 연결해 묶어놓기라도 했다면 비록 지하 주차장 위에 사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태풍에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이념의 뿌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한 몸이 되길 거린다면 끝내는 우리 아파트 소나무들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있음으로써 나는 비로소 존재한다. 인도 출신 예수의 신부 앤서니드 멜로가 쓴 우화 중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남자가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연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남자가 나야 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돌아가라. 이 집은 너와 나를 들여놓는 집이 아니다 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남자는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서 몇 달 동안 연인의 말을 곰곰 생각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렸다. 연인이 다시 누구냐고 물었다. 남자가 이번에는 너야 너라고 말했다. 그러자 금방 문이 열렸다.
우리는 이렇게 나이면서도 동시에 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당신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 속에 포함된 너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폭을 증폭시킨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는데 잘 계속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요. 예,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시인께서 지금 궁극적으로자 말씀하신 그 당신이라는 그 개념은 뭐 어떤 특정한 당신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불특정, 뭐 그야말로 다수의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이제 개인의 삶에서는 가족의 그 건강과 가족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이 가장 기초 단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의미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범위를 나와서 이 사회, 이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나도 이 시대의 한 사람이지만 또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나도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지구촌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삶이죠. 예. 지금의 이제 지금의 이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 예.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떤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면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누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고 누가 또 열심히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설치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했지만 곧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두를 위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지하철을 타는 그렇죠. 다른 존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너의 삶이 나의 삶이고 또 나의 삶이 당신의 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시대적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 시대에 좀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흔히 많은 분들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인생은 마라톤이다. 네, 네네.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고 생각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마라톤을 TV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걸 즐겨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처음 출발을 했을 때 어느 좀 지나면 선두 그룹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두 그룹 중에서도 또 선두 그룹이 나중에 형성되는데 그러면 가장 앞에 선 선두 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이 꼭 승리하느냐 1등을 하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선두 그룹 중에서도 후미에 있는 사람이 마라토너가 또 앞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된다고 해서 꼭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중 된다고 해서 꼭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마라톤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경쟁이에요. 너와 나와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의 목적은 뭡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인생은 경쟁하고 이기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자의 삶을 사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마라톤이라기보다는 여행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데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독자들도 정호승 시인에게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호승 시인이 40년 동안 시를 쓰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맑고 순수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동주 관한 시에 대해 몇 편을 쓰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윤동주 시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아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 쓰기인데 혹시 아기 이제 교육시킬 때 부모나 선생님들이 동시 쓰기 할 때 해줘야 될 뭐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뭐 지도해야 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시나 수필로 쓰실 수 있으신가요?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일반 독자라면 시인에게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서정성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를 40년 이상 써오신 원동력이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만일에 네. 꼭 시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서정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이 정말 무미건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 왔는데 꽃이 폈잖아요. 노랗게 개나리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그랬는데 그 목련이 거무지티한 나뭇가지의 끝에 우리 주먹만한 하얀 목련이 핀 걸 보고도 네. 그 마음속에 서정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런 감동과 감흥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정성을 지금까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것이 제가 지금까지 시를 쓰게 된 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서정성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표현한다면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을 밥솥에 씻어서 쌀을 일단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생쌀만으로 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을 넣어야지. 예, 물을 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우리가 붓는 물,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서정성이다. 또 시에 있어서의 서정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독자 질문 중에서요,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네.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는데 좋아하는 숙제가 있기도 하고 또 특히 또 굉장히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숙제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아이가 유독 동시를 써와라 하는 숙제를 받아오면 굉장히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부모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런 아이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취학전 아이들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 3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은 하는 말마다 다 시예요, 사실은. 아마 젊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말들을 그때 받아 적으면 훌륭한 한 권의 시집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그 시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네. 점점 그런 어떤 그 시의 마음에서 떠나서 점점 이렇게 산문의 세계 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의 네. 시대이기 때문에 또 영상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로 옮겨짐으로 해서 그런 시를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은 요술장이라는 네. 동시를 어떤 아이가 썼다. 근데 그 동시는 너무나 식상한 거예요. 왜 식상할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구름을 보고 요술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구름은 뭐 아빠 구름, 어떤 구름은 토끼 구름, 뭐 이렇게 구름은 요술쟁이라는 이런 상식적인 상상력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만이 느끼는 상상력과 자기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지시켜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다음 독자 질문도 보겠습니다. 한 독자분은 윤동주 시인에 관한 시를 쓰셨던 걸 이제 기억을 하신 모양이에요. 윤동주 시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우리나라의 시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의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가 윤동주의 서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 정결함, 그러한 순수함, 시인으로서의 어떤 고결함, 그러한 정신을, 저도 좀 닮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뿐이지, 예, 뒤따르지 못하고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이 지니고 있는 그런 시정신의 그 맑고 고결한 세계, 그 세계를 끊임없이 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청년의 고결함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드는 또 생각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순수한 어린 영혼들이 또 하늘나라로 많이 가야 했고 이런 비극이 있었는데 어떤 독자분들 뭐 그런 일들을 작품으로 써보실 생각 없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작가의 시대 정신에 관한 어떤 그렇죠. 질문이 아닐까 예, 싶거든요. 예.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연꽃이나 수련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냐면 흙탕물. 연못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연못의 밑바닥은 다 흙탕물이고 오염된 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은 이렇게 늪지대가 있어요. 물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가두어서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수련이 핍니다. 그런데 그 물은요, 너무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 오염된 그 물 속에, 그 수련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오염된 물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것이 수련의 현실이죠. 지금 수련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그 오염된 그 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오염된 현실적인 물에 뿌리를 내려서 피우는 꽃은 맑고 아름답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문학의 분야뿐만 아니고 어떠한 예술 세계에서도 그런 그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떤 그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살고 있는 시대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고통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좋은 작품의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제 개인의 상처, 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처, 그 상처에서 피는 꽃이 나의 시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정호승 시인께서 나와주셨으니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다. 제가 네네. 마음먹은 질문이 있는데요. 시를 비롯해서 문학 작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랄까요? 그런 걸 그럼요. 좀, 네. 만일에 우리가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살려고. 그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육체가 배고프면 또 우리 생명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을 위해서 신은 반드시 우리는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은 가장 생명의 어떤 원초를 이루는 그런 모유와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시인이니까, 열심히 시를 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시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써왔던 시를 가지고 저는 존재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이 정년퇴직을 했거나, 물러나셨을 때, 한 그 사회의 어느 그 직분에서 물러났을 때,
뭐 어느 학교 뭐 교수, 뭐 어느 서울시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인은 전 시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 살아야만이 시인은 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현재의 시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남아있는 인생 동안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라는 시에 많은 수선화에 위안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위안이 되는 작품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책을 어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새벽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바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을 또 유난히 아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해주시는 걸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둠과 빛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빛이 제 모습을 보여주는 은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둠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빛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독자들 곁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호승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도서관 앞마당에서 시민들의 헌책 장터가 열렸는데요. 좋은 책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평 시민책시장은 11월 9일까지 매주 주말 열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충민로에 있는 송파 글마루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 이름만큼 각 자료실마다 특색 있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높은 곳의 꼭대기를 상징하는 마루, 책을 통해 정상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먼저 1층 새싹마루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독서를 놀이처럼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새싹마루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방과 영유아방,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껏 떠들 수 있으니 아이들에겐 놀이터나 마찬가지겠죠. 저희 송파 글마루 도서관은 장수 걸린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을 책 놀이터 형태로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서관 1층에는 새싹마루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독서를 할 수 있고 2층에는 공원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서 공원에서도 즐겁게 자유스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이 장수공원입니다. 책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열람실 2층에 마련된 북가든도 있는데요. 송파 글마루 도서관에는 책을 읽고 무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한 상상이 펼쳐지는 이곳은 이번 9월에 첫 선을 보인 NIE 수업 교실입니다. 신문을 통해 어휘력, 이해력, 언어 표현력 등을 기르는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무척 진지해서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적고 싶은 것들이 많을수록 글자가 작아지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 수업은 신문 기사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글로 쓰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읽고 쓰고 말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업 참여는 무료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지들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가족들의 숲속 책 놀이터 송파 글마루 도서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은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까지 서양 근대사회를 바라본 책, 관용의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습니다. 폭력적인 국가 권력이 무지막지한 통제를 통해 갈등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그 사회의 민주적 자유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잊은 듯 합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더 큰 갈등만을 생산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자는 이런 문제의 근원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며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관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관용이라는 말의 사용을 다소 주저하는 것은 관용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용서라는 의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6세기에는 관용이 잘못된 것이지만 용인한다는 식의 베풀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자의 권리 존중의 의미로 변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진 것은 근대에 들어와 자연법과 자연권 사상이 발전하여 개인의 권리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등장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은 더 이상 군주의 관용, 즉 용인과는 관계없는 나의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관용의 정신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며 우리의 실천 의지까지 이끌어내는 책, 관용의 역사,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입니다. 나로 꽉 찬 우리의 삶에는 당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너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오늘, 더 이상 당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겠죠. TV 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